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진관 부장판사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상세한 평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화요일에 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조수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박수 쳐야 될 것 같아. 너무 미모에. 아유, 고맙습니다. 네, 취재 편의점 오시려고 옷 사셨대요. 화면 보니까 제 쪽만 굉장히 어둡네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두 분께 저희가 좋은 방송 하기 위해서 일단 광고부터 먼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28만 원의 혜택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무려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무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안전하겠죠. 휴대폰, 인터넷 TV, 정수기 비교는 이제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1670-2571,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혹시 인터넷 바꿀 때 안 되셨습니까? 그러게요. 네. 바꿔봐야겠네. 네, 비교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글루타셀 스프레이 광고입니다. 자, 가려움 완화제예요. 글루타셀은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분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의원님 뿌려보셔도 돼요. 어디다 뿌리는 겁니까? 손하고 얼굴 아무데나. 옷에 뿌리시면 안 되고 얼굴, 피부에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올라가면 피부가 유난히 민감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민감해진 피부는 긁으면 긁을수록 더 긁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는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1년간 수만 명의 피부를 편안하게 해드린 글루타셀이 브랜드 런칭 11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전 품목 할인 행사를 합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대용량 200ml 제품을 구입하시면 중간 크기 100ml 제품을 증정합니다. 오랫동안 긁어오신 경우 또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그동안 대용량 구입을 망설이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1년간 한 브랜드로 꾸준히 판매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제품력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써보시라고 했는데. 드럼 주셨는데 네. 저 지금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진짜? 네, 이거 화장을 메이크업을 하고 뿌려도 맞아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되게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회사에 일하는 책상 위에 왜냐면 이게 뿌리면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일하는 책상 위에 두고 원래는 좀 고가의 다른 미스트가 있었는데 홈쇼핑에 파는 거 있었는데 그거 요걸로 바꿨어요. 그렇죠. 네. 그게 그 고가의 홈쇼핑 브랜드 있죠? 그 원료가 글루타셀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왠지 괜찮더라. 의원님 취재 편의점에서 파는 거, 변호사님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써보시고 네.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제 재판 속 시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아요. 속 시원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한 법기술자 그리고 뻔뻔하게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단 하나의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안 보였던 사람이 그동안 또 불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옛날에 구속영장에서 기각되고 해서 그랬던 사람이 어제 구형량보다 더 많이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서 속이 시원했죠. 네. 게다가 제가 그때 아마 내란 직후였는데
그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박성재가 법사위에 나왔었어요. 그랬죠. 예, 오동훈 공수처장에 나와서 당시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을 때여서 빨리 옆에 있는 저 내란 공범부터 빨리 구속해라라고 네. 제가 막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네, 네. 너무 화가 나가서 그때. 그랬더니 그때 박성재는 자기가 왜 내란 공범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막 이렇게 막 또 따지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게 이제서야 구속이 된 거죠. 이제서야 예. 진실이 확인이 되는. 예, 이제서야 예. 구속이 된 겁니다. 예. 너무 속 시원했고요. 한편으로는 어제 재판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위에서의 내란.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죄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혔는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던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 총평을 해주신다면? 저는 진짜 이런 판사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뚜렷하게 있어줘가지고 네. 국민들이 그래도 살만하다. 이제 사법부에서 그래도 네. 자존심을 지키는 판사가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네. 그 법 정신의 기초에서 판결을 좀 정신 차리고 하는 판사가 있구나. 네. 왜 뭐 초범이라고 봐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일반적인 재판하듯이 기계적으로 자판기처럼 하는 판사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속 시원하고 요즘에 좀 답답하잖아요. 네.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어제 판결 보면서 진짜 막 소리 질렀어요. 저거지 막 이러면서 이야 네. 이진관 역시 이진관이야 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판결 이유를 쭉 읽는데 하나하나가 맞아. 내가 저렇게 생각했는데. 맞아. 저거야 저거. 예. 계속 조목조목. 너무 공감. 네, 왜 감형이 안 되는지. 예. 아까 말씀하신 예. 그 밑에서부터의 개헌보다 예. 위에서부터의 이 내란이 예. 더 위험하다. 예. 더 위험하고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당신들은 이게 며칠밖에 안 됐다고 계속 그 윤석열이 얘기하는 게 그 몇 시간 그거 해가지고 뭐 잠깐 하려다 만 겁니다. 해프닝이었던 것처럼. 네, 네. 한번 그냥 국회 한번 아이쿠 좀 일 잘못하시네요라고 한번 경고하려고 네, 그런 거다. 경고성 계엄. 근데 이진관 판사가 그걸 박살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거를 당신들이 자제해가지고 경고성이 아니라 잠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목숨 걸고 군인들이 오는 거 뻔히 보면서 따다다다다다 군용 헬기 날아가는 거 보면서 네. 여의도로 몰려간 시민들하고 자제했던 군인들하고 네. 그리고 목숨 걸고 담 넘고 들어갔던 국회의원들이 막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다 만 게 아니고 하다가 못한 거다. 그 얘기를 탁 짚어주니까 네.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왜 맨날 감형 사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전과가 없고 공직에 오래 생활하고. 근데 네. 이것은 이진관 판사는 제한된다고 판단했어요.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직 생활을 오래 한 것은 국가와 사회에 그만큼 공로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멘트로 그동안 써왔는데요. 네. 공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공직 생활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그 권한을 활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오히려 가중처벌해야죠. 엄벌해야죠. 그거는. 예. 공직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감형 요소가 아니라 그때는 가중 요소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진관 판사는 그 부분을 예. 분명하게 좀 선을 그어주고 선언해 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수진 변호사님께서도 정말 이진관 판사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지켜줘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아마 이제 보수 극우 세력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겁니다. 이미 맞습니다. 언론도 벌써 시작한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1985년 11월경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된 이래 약 30년간 공직자로 근무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박성재가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그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려움. 야, 사이다. 예. 사실 공무원이 예. 내란 가담하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무슨 뭐 공직에 뭐 봉사한 점을 무슨 감형 사유로 합니까? 맞습니다. 이게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라서 아는데 네. 그냥 그게 양형위원회 표에 적혀 있는 대로 기계적으로 도입하면 그렇게 돼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왜 감형을 평소에 다른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뭐 다른 명예훼손 같은 범죄에서 감형해 주는가를 보면 네. 국가에 헌신봉사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범죄에서는 헌신봉사가 아니라 그걸 완전히 없는 식으로 행동을 한 거니까 오히려 공무원이 하면 더 나쁘죠. 네. 그게 법의 정신에 기한 거죠. 맞아요. 그 이번 재판 판결문에서 그 내란 속의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결심했나 여기에 직접적인 원인과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짐작은 했었지만 그래도 이 판결문으로 명태균의 네. 황금폰이 실질적인 어떤 방아쇠가 되었다라고 네. 판단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계속 의심했었죠. 예. 생각했죠. 네. 10월 31일 날 그때 이제 국정조사 끝나고 국정감사 끝나고 네. 그 무렵이었는데 저희 박찬대 원내대표 제가 그때 이제 원내 수석이었으니까 저희가 명태균 녹취록을 그날 공개를 합니다. 맞아요. 거기에 윤석열 육성이 들어간 녹취록 그렇죠. 공개하죠. 예. 뭐 좀 해주라는데 말이 예, 많네 말이 막 이러고 맞네. 그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명태균 황금폰이라는 것이 일파만파 퍼지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큰 위기가 오기 시작하죠. 본인은 맞습니다. 아닌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인 위기가 예. 오기 시작하고 국힘이 또 방어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 명태균 황금폰에 어디까지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도 자기 얘기는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방어가 잘 안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자기 장기 집권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기는 그건데 그러면 왜 12월 3일이냐는 이 명태균 황금폰 때문에 12월 3일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12월 3일 날 그날 나왔던 뉴스를 보면 명태균 황금폰이 제출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날 추경호에 대해서 뭐 20억 수수 의혹 이런 맞아요. 것들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태에서 그날 비상계엄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12월 3일로 정한 것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속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합리적인 근거는 이런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예. 좀 보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에 그 부분을 예. 사실상 인정해서 잘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결정타는 그러니까 지금 뭐 촉매제가 된 것은 명태균의 황금폰이었지만 준비한 것은 2023년부터 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규현 판사가 1심에서 내란 재판 1심에서 판결한 것처럼 뭐 갑자기 욱해서 2, 3일 전에 우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번 판결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준비했다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1차 특검에서도 뭔가 좀 부족하고 찜찜하다. 그리고 그동안의 판결들도 선고 형량뿐만 아니라 좀 갸우뚱했던 네. 게 이렇게 국가적인 거를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냥 그렇게 즉흥적으로 했다고? 근데 지금 이진관 판사가 선고한 걸 보니까 판결 이유가 모두 다 증거에 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가 잘못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동안에 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하나 확인이 됐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증거 기록을 다 보실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수사된 걸로는 2023년부터라는 증거들이 있다. 판결로 인정할 만큼.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조가 확 더 커지게 되겠죠. 관여한 인물이 더 커지고 네. 그러면은 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만큼의 뭐 검찰이 됐든 국정원이 됐든 뭐 어느 만큼의 조직이 관여한 거냐에 대해서도 지금 2차 특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암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 다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한 30쪽 정도 되는 재판부의 설명 자료만 읽어보더라도 이진관 판사가 이 내란을 관통하는 범죄자들의 이력에 그 증거 관계를 쫙 증명을 해서 결국에는 이 재판이 어디까지 이제 귀결이 되어야 하는 약간의 로드맵 같은 것도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노상원 수첩이 계속 인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지규현 판사는 뭐 글씨가 뭐 조악하게 써져 있고 뭐 블라블라 막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이진광 판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상원의 수첩 필기가 조악한 것은 노상원이 김용현의 발언을 그때그때 현장에서 받아 적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 있었던 것은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가 이른바 친이 쿠데타라는 성격상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수사기관이 가까운 시일에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사정만으로 노상원의 수첩 증명력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판단이죠. 네. 일단 그게 우발적인 계엄 내란이다라는 게
일단 행위 자체로 틀렸어요. 왜냐하면 우발적이면 네. 국회만 오면 되지 선관위 왜 갑니까? 그렇죠. 선관위를 가는 건 계획적이란 얘기예요. 예. 우발적일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봤던 직위원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네. 그리고 노상원 수첩은 정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오래 전부터 준비했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 네. 라는 것들, 내란 목적 살인, 이런 것들이 다 기획됐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봐주고 싶었던 쪽에서는 애써 그걸 외면하려고 하고 증거 능력이 없거나 증거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려고 네. 했던 것이고, 이 사안을 본질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이진관 판사는 거기에 대한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대해서 네.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노상원 수첩이 그리고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체포조 그렇죠. 이런 맞아요. 것들이 체포조. 실행이 됐기 때문에 네. 노상원 수첩의 내용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준비됐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 준비됐던 뭐 증거들 정황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의 목적은 장기 집권, 본인의 장기 집권, 그리고 집권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게 네. 실제 나중에 최상목, 그죠? 최상목 장관에게 건넸던 이 메모를 보면 네. 퍼즐들이 좀 맞춰져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국회 해산하고 비상 입법기구 만드는 맞아요.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예산 예. 확보하고. 예.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는 개헌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게 50, 그러니까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50화국 만들 때 그 방식이에요. 그때 국회 해산하고 네. 그다음에 개헌해서 자기가 대통령 7년짜리 대통령 되고 했던 이런 것들이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었죠. 네. 그때도. 그래서 그 과정들을 고스란히 다시 이식해서 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욱해서 한 게 아니라 네.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했고 그 모델은 전두환식 모델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두환식 장기 독재를 꿈꿨던 윤석열이 23년부터 최소한 작심하고 이 비상계엄을 획책하면서 이제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했던 이런 게 다 확인이 된 거다. 근데 저는 제일 끔찍한 게 이 내란 목적 살인인데요. 네. 재판부도 어떤 판단을 했냐면 이 박성재 장관이 7쪽에 보면 군병력 등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할 것이라는 점도 알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혈 사태 가능성을까지도 논의했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합리적이다, 이제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혈 사태가 나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리고 실제로 체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 아이고 여기 계시지만 저 A급 수거 대상이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그 심정이 어땠어요? 그거 알았을 때? 그 한참 뒤에 알아가지고 그때는 이미 그래도 좀 정리가 된 상태라 충격이 크진 않았는데요. 처음에 알았으면 진짜 무서웠겠죠. 안 그래도 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 갑자기 추워지는데. 갑자기 그 여기 왜 이렇게 서늘한 거야? 끌려가면 어떻게 했을까. 예, 그러니까. 네. 근데 A급 수거 대상이었겠어요. 조수진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맞아요. 예, 뭐 저희 뭐 맞아요. 기자님 한 B급 되고 제가 C급 되겠죠. 아마 그러니까. A급에 다 숨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여튼.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저는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높았던 이유가 내심 저는 이진관 판사님 나중에라도 뵐 일 있으면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아마 저는 박성재라는 사람이 할 역할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입법부 장악 계획에 대해서 쫙 얘기해 주셨잖아요. 또 하나가 행정권은 자기가 쥐고 있으니까 또 하나가 사법권 장악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회 세력을 앞으로 장기 집권을 하려면 독재로 사회 세력들이 그러면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진보민주 세력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저항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박성재 장관이 했던 역할이 오히려 특검에서 구형할 때 특검에서 본 역할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네. 저는 역할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선고 형량이 5년 올라갔다고 봐요. 20년 구형인데 25년 선고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준비했던 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맞습니다. 계엄사의 검사 파견 협조 같은 거 검토를 그렇죠. 했어요. 예. 근데 이 전국의 교도소에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나 석방할 애들 석방하고 공간 마련해 놔가 뭐겠어요? 예.
조직 사건이 빵빵 터지면서 민주노총 시민단체 맞아요. 향후에 잡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려면 우리나라가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독재를 하던 간에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판사가 정치 판결을 해야 되죠. 이게 옛날 독재 때 했던 거잖아요. 48시간 만에 인역당 사형시키고 이런 식의. 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박성재라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만 되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핵심 인물인 거죠. 네. 지금 다시 그 생각을 해도 진짜 그냥 그 소름이 돋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요. 다 떠나서 이진관 판사처럼 이렇게 명료하게 판결문을 써주셔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또 이렇게 법꾸라지들, 법기술자들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갔겠다 싶고, 이번 판결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것도 수사를 본격화해야 돼.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계엄사의 검사 파견한 것 등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맞아요. 대한 수사 여지도 조금 남겨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24일 날 그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검사들 수사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 특검에서 들려오는 얘기, 1차 특검 기준으로 들려왔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에 대한 수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검사들이 대부분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 박성재에 대한 수사 자체도 아주 힘들게, 네. 사실상 태업 같은 것들을 해가면서 박성재에 대한 수사도 저항이 꽤 있었나 보더라고요. 검사들에 의한 박성재, 네. 수사 저항.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성재도 산을 못 박성재 그래서 영장 구속영장도 기각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법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만큼 준비하기 어려웠던 상황들도, 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심우정으로 넘어가지도 못했고, 예. 그 다음에 검찰로 넘어가지도 못했고, 사법부 쪽으로도 넘어가지도 못했죠. 다 막혔었죠. 네. 그러나 이제 박성재가 구속되면서, 그리고 판결의 심우정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그렇죠. 언급이 되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심우정이 이제 뭐 검사 파견하고 하는 이런 내란 당시의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뭐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데, 네. 우리 국민들께서 되게 분노했던 지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밝혀내야 돼요. 그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를. 맞아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심우정이 저럴까? 아무리 윤석열이 임명해 줬어도 윤석열한테 저렇게 충성할까? 저거는 공범이 아니고선 이해가 안 된다. 맞아요. 그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연결고리들이, 그 진실이 밝혀지는 연결고리들이 어제 하나씩 풀려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즉시항고를 포기해. 그 수사팀에서는 막 즉시항고 하겠다고 하는 걸 막 눌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도 수사를 같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해서 심우정이 소관부서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검과 관련 기관의 소관 부서장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에서 좀 더 밝혀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1번 직위원회 구속 취소 결정, 2번 심우정의 즉시항고 포기. 이거는 그렇죠.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정말 없던 일이었죠. 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선언을 했죠. 요 한 번만이고 다음부터 적용 안 한다. 그러니까요. 맞아. 그때 제가 구치소 교도소에서 편지들 변호사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도 적용됩니까? 이런 식으로. 네, 저도 구속 취소할 수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거든요. 그때 김용현도 하고 명태균도 하고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도 하고 다 구속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었으나 싹 다 대상이 아니야 너인. 이제 그러니까 심우정이 윤석열만 대상이야. 맞아요. 왜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단 한 건만 윤석열한테만 해줬나? 네. 이거 진짜 공범 아니면 그렇죠. 이해하기 힘드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진관 판사의 이제 재판과 판결문으로 새로운 수사의 길을 텄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에서 이거 수사할 수 있습니까? 뭐 수사할 수 있죠. 예.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24일인가 조만간 소환을 한 것 종합특검에서.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2차 종합특검을 설계할 때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1차 특검에서 검사들이 주로 수사를 하다 보니 검찰 그러니까 법조에 대한 수사가 막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검사 파견 검사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 혹은 수사관을 임명해서 특별수사관 임명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인력 구조를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했어요.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 검사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판사들도 안 되고 뭐 탄핵해도 다 기각되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어떤 이 무기력감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인데 그래도 이진관 판사가 이렇게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재판 결과를 내주셔서 그리고 이제 법정 구속이 딱 돼버리니까 야, 이 법꾸라지들도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구나 국민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아직 법정 구속 안 됐었어? 막 이러면서 아직도 밖에 있었어? 막 이렇게 박형제가 아직도 막 그러니까요. 구속 영장 말만 많았으니까. 근데 본인이 막 그렇게 막 항변을 했더라고요. 자기 죽어도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1도 없다. 근데 막 으아 이러면서 이제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요. 바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아유 사이다. 네, 사이다. 근데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지들이 또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재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박성재 재판까지 구형보다 이제 형량을 업시켜서 형량을 이제 선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러면서 일종의 이제 파묘 같은 걸 해서 뭐 그 사람 전라도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행히 아마 경북인가 경남인가. 이분의 고향은 경상도인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그 흐름이 매우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공격하는 그런 흐름보다는요. 이 내란 세력과 그 내란 세력에 기생했던 수구 기득권 카르텔들이 다시 한번 좀 저항하고 우리 세를 한번 몰아보자라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흐름이 좀 걱정되는 게 저는 맨날 이제 기세 싸움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정치 세력 간의 연합들이 조금 양상이 달라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과 그 내란을 저지하려고 했던 비치혁명 연대가 있었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혼자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내란 세력, 국민의힘 세력, 수구 세력, 그다음에 반민주당 세력 이런 세력들이 연합을 했던 선거판이라고 저는 봤는데 그런 형세였다고. 근데 이 연대가 한번 성공했다라고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연대가 지금 확대되고 확산되는 과정 중에 이진관 판사에 대한 공격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흐름을 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진관 판사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기세 싸움에서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제대로 된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정의를 왜곡하지 않은 이 판사는 국민이 나서서 지킨다 혹은 우리 진보 세력이 나서서 지켜줄 수 있다라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이 기세를 좀 눌러줘야 되거든요. 단순히 이진관 판사 하나 지킨다 안 지킨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법원이 더 위축되고 수구 세력들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근데 또 다 인용이에요. 한 현직 판사, 한 판사, 한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 뭐 이제 이런 식의 이번 판결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왜 비실명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비겁한 거거든요. 조중동에서 특히 조선일보에서 그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문가의 입을 빌어서 얘기할 때 꼭 그렇게 한 관계자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여권의 한 관계자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세게 얘기해요. 책임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진짜로 하신 거면은 실명을 밝혀야죠. 그리고 이진관 판사를 지켜드리는 실질적인 방법은 인사이동 때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혹시나 해서 올해 2월 말이 판사들 인사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이동 대상인가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진 않대요. 근데 판사들이 보통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부임지를 서울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 갔다가 가는데 만약에 내년 2월 인사이동 때 이진관 판사를
지금 서울에 요 정도의 재판을 할 정도면 굉장히 엘리트층인데 판사 중에서도 그 정도면은 내려가봐야 대전권 정도고 계속 서울 뭐 수도권 서울 대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뭐 이게 인사이동으로 승진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어디 굉장히 본인이 권한 행사하기 힘든 벽지로 보낸다. 굉장히 중앙에서 떨어진 어딘가로 보낸다. 이거는 저는 이진관 판사에 대한 탄압의 시그널이라고 봐요. 인사로 하는 탄압의 시그널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중앙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렇지 않도록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야, 의원님 네, 이제 평범한 시민 조이대 탄핵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조이대 탄핵 가나요? 네, 조이대 탄핵해서 그런 거 못하게 해야죠. 저는 조이대 탄핵이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법원에 지금 재판이 한덕수는 올라가 있고 윤석열 것도 조금 있으면 가지 않겠습니까? 이심 끝나고 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재판 자체를 조이대 대법원장이 또 주도해서 할 건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야라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버리면 열받지만 아무도 다투지 못해요. 대법의 판결이 나와버리면 네, 합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재판소원, 재판소원, 헌법소원, 이것도 헌법소원 대상도 안 될 겁니다. 이거는 무죄를 준 것이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되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조이대 다툴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역사적으로 사법부에 의해서 역사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끝나는 거죠. 이미 재판도 계속 왜곡돼 가면서 12.3 비상계엄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욱해서 열받아서라는 것이 나오고 민주당 때문에 열받아서라고 했던 게 탄핵 결정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현재. 그러니까 역사에는 사법적 역사적 기록은 윤석열이 민주당 때문에 열받아서 계엄한 걸로 그런데 계엄이 너무했지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 기록을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입법부에서 역사 기록을 다시 해서 이게 제대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간 요것만 놓고 보면 적어도 법원에 의해서 역사가 그렇게 왜곡돼서 남지 않게 하려면 조이대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즉각적으로 이제 근데 사실 너무 늦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해야죠. 대법원에서 재판하기 전이라도 해야 됩니다. 민주당 안에 어떤 컨센서스는 좀 만들어 봐야죠. 김용민 의원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근데 조이대 탄핵에 대해서는 왜 안 하냐. 목이 아프게 외친 게 벌써 그렇죠. 2년 차가 돼갑니다. 그 당시에 기억나는 걸로는 전선을 너무 넓히면 안 된다. 우리 검찰하고 싸우기도 힘들어. 사법부까지 한 번에 덤비면 민주당이 어떻게 해? 감당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곧 대선인데 일단 선거부터 해야지. 선거 끝나면 그 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얘기했는데 또 가만히 있어봐. 또 많아. 뭐 검찰개혁부터 해야지. 검찰청 문 닫으면 그 다음에 계속 순서에서 밀렸어요. 근데 드디어 이번에 쓱 내려갔어요. 아예 그러니까요. 아예. 근데 지금 조이대 탄핵 얘기하는 취재 편의점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죠. 지금 안 하면 진짜 안 되는 상황까지 못하는 왔어요. 상황. 그러네요. 역사 왜곡을 마주해야 되는 그 끔찍한 상황. 그리고 조이대 임기가 아마 내년 7월인가 6월이에요. 정년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해야 됩니다. 더 하다가 판결 이상하게 하고 정년 돼서 자연스럽게 아니 우리 기억을 해보면 그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어요. 선거 개입했잖아요. 국민주권 침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누가 참정권 침해. 참정권 침해. 그렇죠. 투표 용지에서 기호 2번 이재명 후보를 없애려고 했던 기호 1번이었어요. 기호 1번.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없애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냥 유야무야 되고 있어서 진짜 22대 후반기 국회가 언제 개원입니까? 7월 1일입니까? 아니 날짜가 정해지진 않고 원구성 협상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번 주 넘기지 말고 이번 주 안에 그냥 뭐 국민의힘이 도저히 못 받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가져와서 책임 정치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원구성 협상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해라. 그리고 나서 바로 즉시 이제 조이대 탄핵으로 가야 된다. 조이대 탄핵대로 가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법사위에서 빨리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굉장히 의심스러웠던 대목이 12월 4일 삼청동 안가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2월 4일 삼청동 안가모임과 관련해서 저는 이 법조 4인방이 결국에는 내란 수계 윤석열의 법률 서비스를 대행하는 어떤 변호인으로 역할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었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네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뭐 이제 그 내란을 옹호하는 뭐 문건도 만들게 하고 뭐 하는 것들이 네네. 이제 지금 확인이 돼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아쉬운 것은 아쉽다는 게 이제 이진관 판사에 대해 아쉬운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아쉬운 것은 그 위증죄가 예. 공소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이 현재 이완규. 좀 예. 이완규에 대한 위증죄 네. 공소 기각이 돼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재판부가 이거는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해서 기소하면 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수사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가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계속 뭐 그냥 친목 모임, 네, 뭐. 내란 저질러 놓고 그 다음 날 무슨 연말 친목 모임을 합니까? 맞아요. 그것도 법조인들 핵심이 예. 논리를 계속 개발하고 했던 예. 사람들이, 그래서 그 거짓말들을 좀 명확하게 걷어내주고 사안의 본질에 계속 다가가는 그런 시도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수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가 회동이 내란 모의의 실질적인 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는 이게 뭐 잘못돼서 공소기각한 게 아니라 예. 잘못이 없어서 공소기각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라는 그 글자, 네. 특검의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글자 안에는 포함 안 되는 거 아니냐, 위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핵심적인 그 모의 자체가 얼마나 핵심적인지를 생각한다면 위증까지도 저는 연결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네네. 그러니까 기소를 했겠죠. 그렇죠. 그 점은 조금 아쉬워요. 근데 네. 그만큼 이진관 판사가 증거에 입각해서 엄격하게 판결을 한 결과다 이렇게 보이고, 이 점은 다시 그러면은 조금 더 그 연결성을 네. 수사해서 재기소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김한빵님 있지 않습니까? 김한빵님. 네. 김건희 씨하고 텔레그램 막 네. 주고받으면서 네. 했던 맞아요. 이 청탁금지법도 공소기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같은 논리로 방금 말씀하신 같은 논리로 이제 공소기각했는데, 그 부분 역시 이제 2차 종합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대목이니 그건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다만 그 안가 회동 관련해서 우리가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더 수사를 해야 되는데, 놓치지 않아야 될 지점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안가 회동은 이제 이미 저질러진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 거냐의 성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2차, 3차 내란도 모의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쪽에서 수습하려고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예. 거짓말을 하고 이게 뭐 개혁 계몽령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는 논리가 하나 있을 것이고, 네. 하나는 야 다시 해서 힘으로 덮어버리자. 이번에 해서 성공하면 되지. 예. 요것도 분명히 논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국민들께서 국회를 안 떠났어요. 맞아요. 예. 예, 못 안 떠났어. 안 떠난 게 아니라 불안해서 못 떠났어요. 국민들이. 몇 날 며칠을 계속. 국회 담장 밖에서 맞아요. 주무셨어요. 예. 국회를 지키겠다. 왜? 2차, 3차 계엄이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오면 우리가 다시 지킨다라고 예. 했고, 국회도 준비를 했습니다. 맞아요. 헬기가 못 내리게 그 헬기가 맞아요. 내릴 수 있는 장소에 차를 다 올려놨어요. 맞아요. 잔디밭, 운동장 이런데 주차를 제 차도 그래서 막 주차해놨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는 2차 비상계엄, 그러니까 2차 내란에 대비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도 대비할 정도인데 네. 이 사람들은 안가회동에서 야 2차 계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안 했을까요? 그렇죠. 저는 반드시 했을 거라고 봐서 2차, 3차 계엄에 그 내란에 대한 모의도 있었을 거라고 네, 봐서 네. 이 부분까지 밝혀내야 예,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의원님 개인적으로 내란 아직 안 끝났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언제든지 그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싫은 거거든요. 이렇게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싫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렇죠. 방식으로든 뭐 크든 작든 어떻게든 반대 세력을 전복시키기 위한 꾸준한 그 노력을 하려고 한다라고 의심을 하는데, 최근에 캐나다의 한 대학 교수님이 한국의 이 비상계엄을 연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인터뷰하고 기자도 인터뷰하고 저도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이 없을까? 친위 쿠데타 안 일어날까? 대한민국에 이제 그런 거 없어. 윤석열로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힘으로 덮어버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상존할 거다라고
의견들이 나뉘었대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내란을 청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 때도 뭐 일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내란 청산에 대해서는 좀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내란 청산을 확실하게 못하고 말만 하니까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 행동. 그렇죠. 성과를 딱딱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특검한 거 말고 예. 내란 청산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성과를 낸 게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조사하고 막 말은 많은데 예. 딱딱 조의대 탄핵 이런 거 왜 그렇죠. 안 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역으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 정치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란 세력이 부활하지 않을 것이냐. 한편으로는 다시 내란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거는 제도적으로는 바뀐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뀌면 다시 말해 여야가 뭐 의석수가 바뀌거나 그렇죠. 뭐 이런 상황들이 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내란 세력들은 다시 정치 영역에 부활해서 돌아올 것이고 이미 상당히 부활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부활해 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란을 저지를 것들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의원님 당장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맞아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대구시장으로 부활했고요. 맞습니다. 예, 이진숙 씨, 그 다음에 김태규 전 네. 방송위 부위원장 두 사람 다 국회의원으로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한덕훈 사태를 만들었던 무소속 한동훈 맞아요. 의원,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살아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청산 내란 척결이 아니라 오히려 내란의 부활이 돼버린 거 아닌가라는 우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고 우리가 내란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일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내란 이전의 세상으로 안 돌아간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확신을 갖게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되고 말씀하신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차 계엄이 그날 윤석열이 마지막에 대국민 그 담화처럼 저 이제 뭐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할 때 좀 마치 좀 아쉬운 듯이 다시 할 것처럼 그런 느낌 다들 TV 보면서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못 돌아가시고 한 건데 저는 그때 군이 윤석열의 지시를 들었다면 시민에게 폭력을 쓰고 총을 들었다면 그대로 밀어붙였을 거라고 봐요. 그렇겠죠. 근데 군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정확하게는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 군인들을 일깨웠던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이 하나하나의 힘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들과 군인들은 광주의 영령들이 그렇게 저는 만들었다고 봐요. 우린 광주를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다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 아니잖아. 출동을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시민들 상대로. 다들 그걸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다시 내란이 발생하느냐 저만 해도 그 당시에 그날 무서워서 사실은 국회 앞에 못 갔어요. 계속 보면서 그 군 헬기 막 날아가고 이런 거 보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나중에 윤석열 체포하라고 1인 시위 계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이번에 오히려 깨어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는 그렇게 학문적인 논의와는 다른 우리나라 이 시민들만의 또 하나의 역사적 경험이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우리는 막아낼 거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정치학자, 사회학자, 정치사회학자 이제 인터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란 속의 윤석열 때문에 세계의 정치학자들이 쿠데타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렇게 세계적인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맞아. 세계적인 그 석학들이 대한민국 때문에 쿠데타에 대해서 다시 또 연구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 아유 참 다양하게 기여합니다. 네. 제가 얼마 네. 전에 독일 법사위원들을 만나뵀는데 예. 그분들이 이 예.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아유 참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연구할 게 많아요. K민주주의도 그렇고 BTS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관련해서 검찰 개혁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5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요인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민주당이 예상한 만큼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실망의 표심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뭐 지금 당권 경쟁으로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다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 다투는 것까지는 아직 격화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네. 어쨌든간 다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좀 그런 것들에 대한 표출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느 후보를 뭐 특정 후보를 좋아하거나 특정 후보를 뭐 비판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이제 막 이게 그러니까 공개가 되고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께서 보실 때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이 같이 표출되는 게 아닐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했던 뭐 국정 운영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 없이 계속 하나하나 잘 하고 있거든요. 잘 해결해 나가고 있고, 이번에 외교 성과 같은 것들도 뭐 굉장히 뛰어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국정 수행에 대한 어떤 성과나 그 능력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뭐 실망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치 상황들, 또 민주당에 대한 실망 표심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일단 좀 조심스럽게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 제가 이거를 저도 궁금해서, 왜냐하면 이제 전주보다 지금 4.8%나 떨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근데 지금 국정을 수행하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으시고, 지금 주가도 너무 높고 되게 강력한 대책도 많이 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래서 분석한 글들을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읽어보니까, 지선에 대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고,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도 그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국정 운영을 잘하시고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 자산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는 오른다 막 인증샷이 막 올라오고, 그런데 사실은 내 건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숫자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민생 곤란이나 나는 왜 이렇지라는 것도 있을 거다라는 분석들도 봤지만, 저는 이번 이 지지율 하락에서 50대에서 지지율이 거의 9% 안팎으로 크게 하락했다라는 네. 그 세대별 특징을 중요하게 봤는데, 50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들 그 세대별로는 그렇습니다. 평가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서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피가 식는다. 예, 그냥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왜냐하면 이거 이 조사할 때 뭐 크게 네.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좀 싫은데? 이런 느낌이 반영된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그 사실은 뭐 어제 그제 주말 사이에 이제 그 노란란이 많은데, 민정수석을 꼭 검찰 출신으로 했어야만 했을까? 하필이면 김앤장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참 어렵죠. 벌써 세 번째예요. 네, 예. 어렵죠. 일단 제가 그 청와대에서 그렇게 인선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다각도로 좀 나름대로 취재를 네. 취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보시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검찰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은 지금 국회에 다 맡기겠다고 대통령께서 하셨고,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셨으니, 네. 민정수석이 지금 검찰개혁 그 제도를 바꾸는 형사소송법 개정하는데 역할을 한 것은 거의 제한적인 거죠. 거의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네. 다만 만들어진 검찰개혁 과제를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그게 실제 이제 운용될 때 네.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은 그래도 예. 수사를 해본 검사 출신을 뽑아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2일 이후에 이제 네. 중수청, 공소청으로 변화하면, 그렇죠. 이 공소청에서 내부에서 또 검사들이 막 반발하고 막 이러저러한 뭐 네네.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기소권 가지고 막 어쩌고 할 때 그거를 조금 누를 수 있는 그런 사람.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인선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다만 우리 지지층에서 이 분이 이 민정수석이 이제 검사 시절에 했던 수사나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을 갖고 있거나 분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용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그런 분위기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분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검사를 위해서 일하는 순간이 확인이 되면 곧바로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현재는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고민 하에 임명하신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대통령께서 뭐 좀 믿어달라고 말씀하시니 저희가 믿고 일을 잘할 수 있게 여당은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실제 이제 일을 제대로 하는지는 저희가 그래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한찬식 민정수석이 국민과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임해야 된다. 그럼요. 바로 그렇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뽑은 목적이 그게 아니었는데.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저도 지금 검찰 개혁의 어떤 성공적인 이제 진행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한찬식 수석 임명 관련해서 저가 약간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이분이 그러면은 정통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쓰임새가 아마도 검찰과의 소통, 검찰 내부의 여론을 이렇게 잘 좀 이렇게 해가지고 스무드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가는 그 정부 안에 대해서 잘 설득하는 거가 될 텐데 방향은 이미 우리 그동안 너무너무 논의 많이 했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검찰 설득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단계인가? 그 초창기에 하는 거 아니야? 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꼭 그렇게 필요한가? 이게 좀 저는 의문이었고 오히려 그게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남겨두지는 않더라도 만약에 일부라도 부분적으로 남겨주자라든가 뭐 이런 식의 주장을 검찰 입장을 반영해서 할 가능성도 많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굽고 본인이 검찰에 대해서 이해도가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인선이고 이걸 보면서도 또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실망감 그런 게 좀 더해졌어요. 예, 그 사실은 뭐 청와대 안에서도 주변에서도 또 특히 이제 민주당 여권 안에서 이제 이러저러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또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도 좀 지켜보고 또 저도 청와대에 춘추관 출입 기자니까 저도 취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의 이제 당론으로 해서 끝난 거죠. 뭐 그때 의총에서 당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이견이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대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논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저는 수구이 뭐 저는 당연히 보안수사권 주면 안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입장인데 그러면 보안수사권을 주지 않을 때 보안수사 요구권만 주고 그걸 어떻게 실제 잘 작동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이 사실 지금 빠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정부안이 지금 아직 안 넘어오고 있고 정부안이 처음에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전당대회 이후에 넘기겠다고 했다고 오보다라고 대응하면서 원구성 협상 이후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그거 왜 원구성 협상을 왜 기다립니까? 그냥 지금 민주당에 국회의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국회에 넘겨서 토론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법사위를 우리가 주지 않을 거니까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법사위를 주지 않을 거니까 법사위원장 지금 내정하면 됩니다. 법사위원장 내정하고 법사위원들 내정해서 거기서 논의하면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시간 싸움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아무리 빨리 논의를 하고 처리를 해도 오늘 101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10월 2일까지.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8월 혹은 9월이 될 거예요. 법을 실제 통과시키는 시기는. 그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소청 출범 한 달 전, 길어야 한 달 반, 두 달 전 이때쯤에 법이 만들어지는 거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실제 출범하는데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길 수가 있죠. 사실은 한 6개월 전쯤에 법이 통과가 돼서 충분히 시뮬레이션도 하고 준비를 하고 인력 재배치도 하고 예산 같은 것들 재배치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늦어진 상태이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아끼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도 한 1년 6월 걸렸다. 그리고
공수처보다 중수청은 10배 더 큰 조직이다. 그런데 이거 제대로 개정이 될까 이런 우려를 했어요. 공수처 오래 걸렸던 거는 공수처장 임명하는데 7명 중에 추천위원 6명이 동의해야 되는 구조 때문에 교착 상태가 상당히 오래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 있었죠. 실제 그 법 제가 이제 개정해서 5명 동의를 바꿔서 개정을 했거든요. 네네. 바꾸고 나서 금방 출범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출범했죠. 네. 그 뒤에는. 아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은 출범은 그건 정부에서 얼마큼 준비했는지 제가 아직 뭐 따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알기는 어려운데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없애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든다는 건 1년 전 정부조직법에 집어넣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1년 동안의 조직을 만드는 준비 기간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 구체적인 모습은 6개월 전이 지난 3월달에 그러니까 출범일로부터 6개월, 7개월 전인 3월달에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시간이 또 충분히 있었으니 그 조직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의 역할, 직접적인 역할 관련된 형사소송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인력 배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루 빨리 하자는 입장이긴 한데 시간이 없네요. 정말.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제 제일 큰 걱정은 10월달에 출범 못하고 이거 연기하자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걱정이 돼요. 연기 뭐 한 6개월 정도 연기해서 뭐 하자라고 하고 연기하면 그 사이에 검찰이 여러 가지 또 이제 기획 수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검찰 개혁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겠죠. 정치 일정을 검사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국회의원들보다. 보십시오.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8월달 전당대회에 있는 게 빤히 이미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네네. 자, 저건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이후에 9월, 10월달에 논의해서 출범 자체를 6개월 연장하겠다라는 얘기였어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아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하면 안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그 전에 빨리 해야 된다. 엄청 투쟁을 했지만 제가 별로 권한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죠. 근데 하여튼 이 흐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출범 늦어진다. 안 된다. 어쨌든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검사들이 의도적 태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가 처음에 출범하면 이 제도가 정착하는 데 있어서 과도기에 여러 가지 뭐 부작용들이나 아니면 미숙함들이 발생할 것은 뭐 어떤 제도나 있는데 그것들을 태업하면서 거봐 검찰 개혁이 잘못 설계됐고 잘못 만들어져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는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호시탐탐 그것만 노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잘 안착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논의돼야 되는데 아직도 법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왜 안 주는 겁니까? 빨리빨리 하지.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이 지금 법에 없는 것으로 정부안이 만약에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안을 그대로 받아서 통과를 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조항은 여기저기 숨겨놓을 수 있어요. 해석상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라고 되면 그걸로 수사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해석상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조항까지 다 찾아내야 되는데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거 찾아내는 시간이 꽤 걸려요. 지난번 공소청, 중수청에서도 그랬었죠. 다 숨겨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 찾아내는데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그거는 조직법이니까 그나마 빨리 찾아내는데 이거는 형사소송법은 법 조항이 워낙 많고 여기저기 연결돼서 해석되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찾아내면 그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체하는 조항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조항들을 만들 때 그런 관련된 다른 앞뒤 조문과 이게 연결이 되는지를 또 다 찾아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논의를 해도 한두 달 내에 끝낼 수 있을지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민사회와 함께 지난 3월 달부터 별도의 법을 만들어 놨어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형사소송법에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보안 수사권을 넘어서서 인권 침해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덜어내는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어떤 형사소송법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으니 그걸 그대로 당론을 하든 아니면 이걸 최대한 참고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국회가 논의를 주도하든 지금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내부에서 뭐 이러저러한 뭐 감정 싸움 하실 때가 아니라 이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실무 논의를 네. 해야 되는 때다. 그렇지 않으면 어버버하다가 그냥 10월 훅 가버리고 그러면은 되는 것도 없이 이제 그냥 공허하게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매우 그러니까 심각하다. 원구성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선 끝나면은 하겠다라고 하길래 그러면은 6월에 땅 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벌써 6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선 끝나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벌써 6월 말이고 그러네요.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6개월 시행 유예라도 되는 날에는 네. 그러면은 2027년 4월에 시행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땡하고 시행되겠냐고요. 이번에도 그런데. 맞아요. 그 뭐 준비하고 어쩌고 하면 총선이에요. 총선 앞두고 어렵죠. 점점 어렵죠.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돼요. 만약에 6개월 유예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밀란 날 것 같은데요. 아, 시민들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저도 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흐름이 불안하잖아요. 네. 그런 흐름으로 가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제 이 검찰 개혁을 당내에서 주도하는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 빨리 이제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는 한 줄만 들어가도 우리가 여지껏 했던 검찰 개혁이 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네? 공소청 만들고 중수청 만드는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는 한 줄만 있으면 공소청에서 여전히 수사할 수 있으니까 바꾼 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요. 도루묵이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그 한 줄을 찾아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보이는 한 줄일 수도 있지만 숨어 있는 한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네. 정부안이 나와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안이라도 정부안이 나와서 답답하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뭐라 그럽니까? 이거 정부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성호 장관님이 오늘이라도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될 것 같다. 예, 정부안이 와야 그걸 가지고 뭐 판단을 해서 뭐 늘 거 듣고 뺄 거 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된 그런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거 큰일이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이고 벌써 11시인데 공소 취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어제 그 이준석 개혁신당 참 지금 뭐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그 연어술 파티가 대북송금 재판을 통째로 조작 기소로 둔갑시키고 끝내 공소 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소 취소 꿈도 꾸지 마라. 이 끝은 닉슨과 같은 하야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 변호사님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예, 아니 저는 이준석 대표님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꾸밈이 돼 있는 그런 말 말고 좀 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런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이 말 듣고 느낌이었어요. 네, 뭐 저는 이게 또 이분도 오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자, 그 연어술 파티 사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 지금 유죄가 인정됐지 않습니까? 네. 위증이 뭐 배심원 4대 3이었고, 근데 이게 연어술 파티와 관련된 그러니까 전체 조작이 이만큼 그 사건을 조작했던 대북송금 사건 조작했던 내용이 이만큼이면 그 중에 일부에 대한 지금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거고 네. 이 조작 전체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게 그렇죠.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조작은 여전히 최근에 어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로 여전히 진실 가능성이 99.9%라고 보는데 그게 남아 있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의심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항소심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저 교도관들의 증언도 있고 녹취록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본질적으로는 조작 검사들을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박상용을 지금 저렇게 둘 게 아니라 그냥 탄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받아서 탄핵시키면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과 증거들이 나왔는데 탄핵을 안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최근에 탄핵 기각했다 지금 다 유죄 나오고 있는 박성재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한덕수 다 탄핵 기각했는데 지금 다 헌재가 잘못 봤다는 게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가 박상용이 탄핵이 되면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이니 이것으로 자연스럽게 조작이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확인되는 것으로 그 후속 절차들을 취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마치 이제 배심원들의 판단이 4대 3.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 같아요. 재판부가 사니까 그냥 유죄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것 가지고 이제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거기에 힘을 받은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이제 국민의힘이 오히려
반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그렇죠. 국민들이 보기엔 이거 정말 무슨 큰 하자가 있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조작 기소의 작은 부분이고 일부분. 그리고 뭐 변호사님도 아마 국민참여재판 많이 해보셨겠지만 배심원들이 평결을 할 때 평의할 때 이게 만장일치가 안 되면 재판부가 가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에 네. 답하거나 하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요. 예. 이때 재판부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설명을 하다 보면 배심원들의 의견이 재판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3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네. 치열했다는 것이고 예. 재판부에 의해서 일부 배심원들의 의견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거를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예, 그래서 예.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어느 누구도 이거를 확신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죠. 라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실제로 소주를 산 거 영수증 뭐 심지어 네. 그 100원짜리 그러니까요. 종이 뭡니까 봉투. 그 비닐봉투 산 것까지 다 확인이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보고서 대검의 보고서 같은 게 제대로 반영이 됐던 건가 의구심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그 같습니다. 재판에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됐다고 그렇습니다. 하죠. 그래서 예. 배심원들에게 제대로 된 증거가 꼼꼼하게 그러니까 제시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4대 3으로 이 만장일치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치공학적으로 막 몰아가서 이게 뭔가 막 공소 취소를 위해서 다 뭐 연호술 파티 없었던 거고 이렇게까지 가는 건 저는 너무 나간 거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요. 이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또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또 확인될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그 슈퍼챗을 싸주셔서 저희가 매년 받고 있는 슈퍼챗이어서 소개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곧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태원에서 별이 된 97년생 이상은 생일상을 올해도 가족과 친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상흔이 없는 4번째 생일상입니다. 상흔이 삶을 기억하는 즐거운 날이니 편한 시간에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단촐하게 차린 김치찌개 맛나게 드시고 가셔요. 가족들이 꽃이나 선물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6월 26일 금요일 청년밥상 문간. 2대점입니다.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거든요. 요 메시지 제작진께서 준비가 되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97년생 이상은님의 생일상을 올해 이렇게 가족과 친구들이 차립니다. 6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청년밥상 문간 2대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니님께서 작년에도 슈퍼챗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챗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닥토닥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가족분들, 친구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좀 먹먹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그러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어머님 상은 씨 생일 축하합니다. 네. 아이고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힘차게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